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오늘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을 방문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비명계를 끌어안기 위한 당내 통합 행보로 해석이 되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알아보죠. 이태희 기자, 두 사람 만남에서 어떤 이야기가 오갔습니까? 네,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의 만남은 오늘 낮 12시부터 이루어졌습니다. 단독 회담이 30분 정도 진행됐고 이어 야당 지도부와 함께하는 오찬 회동이 1시간가량 이어졌습니다. 문 전 대통령과 이 대표가 만난 건 지난해 9월 이후 넉 달여 만입니다. 이 대표는 지난달 초 문 전 대통령을 만나려고 했지만 방문 직전 흉기 습격을 당해 일정을 취소한 바 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오늘 이 대표를 만나 피습 당시 상처 부위를 살펴보며 큰일 날 뻔했다고 걱정하기도 했습니다. 두 사람은 회동에서 당내 현안을 공유했는데요. 특히 비례대표 선출 방식과 관련한 조언도 나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이재명 대표 예방은 총선 공천 문제를 두고 친명계와 친문계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이뤄진 만큼 비명계를 끌어안기 위한 통합 행보의 일환으로 해석됩니다. 국민의힘은 오늘 지역 간 격차 완화를 주제로 총선 공약을 발표합니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지역 필수 의사제 등 지역 의료 격차 완화를 중심으로 한 세부 공약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보신 대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경남 양산의 평산마을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예방했습니다. 친명계와 친문계의 갈등을 봉합할 계기가 될지 주목되는데 패널 네 분 모시고 정치권 쟁점들 자세히 짚겠습니다. 네,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송국건 정치평론가, 장윤미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성치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죠. 네, 이재명 대표는 당초 지난달 초죠. 문 전 대통령을 이때 만나려고 했었는데 이 흉기 습격으로 취소가 됐고 오늘 넉 달여 만에 만난 겁니다. 영상에서 잠깐 보셨지만 문 전 대통령이 이 대표의 목 부분을 만지면서 이제 다소 살가운 모습으로 일단 만나기는 만났어요. 그렇죠. 뭐 의례적인 만남으로도 해석할 수는 있겠지만, 예. 그러나 이제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여전히 이제 친문의 어떤 면에서 좀 중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제 공천이 이제 본격적인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공천 룰 또 뭐 이제 이 등등을 가지고 여러 가지 당내에서 논란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특히 이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공천을 두고 친명계가 굉장히 공세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안 된다, 용산으로 가라라든지 뭐 등등 해서 지금 굉장히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어떤 민감한 문제들이 좀 저는 이야기됐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예. 생각이 들어요. 제가 듣기로도 이미 이전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이재명 대표를 만났을 때 통합 이야기를 굉장히 강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그렇죠. 그 통합의 의미는 뭐냐면 결국 이제 당의 비주류에 대해서 어떤 페널티나 또 어떤 소외시키지 말라 이런 예. 의미겠죠. 근데 이제 그러나 구체적으로 지금 공천관에 드러난 걸 보면 지금 친명계가 지금 비명계를 집단적으로 어떤 면에서 공세를 벌이는 그런 형국이 돼 있고, 예. 또 공천 룰도 보면 최근에 이제 탈당했다가 또 이런 복당한 사람들 중에서 16명을 그 혜택을 줬는데 대부분 또 친명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등등을 보면 결국은 이제 친문계가 당에서 공천에서 좀 배제되는 느낌들이 있는 상황이거든요. 아마 오늘 또 여전히 아마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당의 통합을 강조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제 이낙연 전 대표는 탈당을 한 상황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러니까 강조하면서 구체적인 어떤 인물에 대한 어떤 이야기도 언급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을 것 같다. 왜냐,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되는 거 아니냐. 예. 공정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강조를 하겠지만 이미 상당히 열차는 좀 지나간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걸 붙잡을 수 있을까? 솔직히 좀 의문스럽습니다. 예. 위원님 말씀대로 민주당 내 지금 공천 갈등도 있고 친명과 또 친문, 이 계파 갈등도 지금 전해지고 있는데 오늘 만남이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가 친명, 뭐 반명의 구도는 사실 어느 도단 아니냐. 각 지역구별로 이 민주당에 정해져 있는 룰에 따라서 하는 거고 경쟁을 붙이는 거고 현역 의원이 있으면은 또 이 경선을 원칙으로 하는 이런 시스템 공천이라고 하는 부분이 다 있기 때문에 그게 누군가를 정말 더 플러스를 줄래야 줄 수도 없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일부러 불이익 주는 건 없다. 예, 뭐 이거잖아요. 그래서 이미 그런 연장선상에서 언급이 예. 있었고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 지난 1월에도 이 DJ 100주년 탄생 100주년 기념식에서도 굉장히 통합을 강조했었습니다. 민주당이 민주주의의 기치 아래 통합, 단결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 연장선상에서 오늘 만남 이후에도 이게 갈등이다. 이 갈등이 어떻게 봉합될 것이냐라는 어떤 우려
섞인 시선, 뭐 언론의 조망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어느 정도 마침표를 찍어주는 발언이 나오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뭐 전해드린 것처럼 두 사람이 오늘 점심에 만났는데 이 영상이 저희가 준비가 됐다고 하니까 이 내용 잠깐 듣고 오겠습니다. 아유, 어서 오세요. 네.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보자. 이거 또, 이거 지금 뭐, 아유, 잘 나봤네. 네. 가로로, 많이 남았는데? 네, 수술 자국하고 십자가 됐습니다. 진짜 이 비들 줬으면 큰일 났다는 네. 거예요. 정확하게 이렇게 나가셨더라고요. 안쪽은 아니면 괜찮고. 정맥만 좀 잘려가지고, 동맥은 안 다쳤다. 자, 그러면은 뭐 조금 전 영상을 지금 함께 보신 건데 이후에도 뭐 누군가가 불이익을 받는 듯한 느낌이 오는 그런 상황이 재현이 된다면 그때는 어떻게 될까요? 지금 오늘 당장 예. 어떤 뭐 논의는 있었겠죠. 예. 논의는 있었지만은 어떤 뭐 합의점을 찾는달까 뭐 표현이 좀 그렇지만은 네. 어떤 교감을 이뤘다고는 저기 보기 어려울 거예요. 예. 이미 조금 전에 열차 떠났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열차가 너무 많이 갔어요. 공천 열차가. 특히 큰 가닥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비례대표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인데 비례대표 문제를 이재명 대표의 뜻대로 지금 병립식으로 거의 가는 걸로 예. 지금 뭐 그 가닥이 좀 잡혀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직 결정은 되지 결정은 안 않았지만요. 됐죠. 예. 결정 안 됐는데 위임을 받았으니까 그 전에 뭐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인가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병립형으로 가는 것이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뜻대로 가는 것이고 지금 지역구 공천에서도 친문계에 대해서 불출마나 험지 출마를 계속 요구를 하고 그 대표적인 인물이 임종석 비서실장이에요. 예. 초대 비서실장을 그렇게 험지 출마를 강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면은 만약에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을 만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뭐 조정을 할 그런 여유가 있었다면 그 전에 어떤 메시지가 나왔을 거예요. 이재명 대표에게서. 그런데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오늘 논의는 있었지만 어떤 합의점을 찾는 그런 자리는 아니었다고 봅니다. 예. 네, 지금 저희도 얘기하고 있지만 민주당에서는 이 공천을 둘러싸고 개파간 신경전이 갈수록 팽팽해지고 있습니다. 경기 성남 중원에서는 비명계 윤영찬 의원과 비례 이수진 의원이 함께 면접을 치렀는데요. 먼저 어제 두 사람의 목소리 들어보시죠. 현역 의원들은 신인이든 또 지역위원장이든 선거에 있어서 도전을 안 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남 중원구가 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심장이다. 당내 주류와 비주류는 반드시 있어 왔고 비주류의 존재는 당의 확장성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수진 의원 지금 민주당의 비례대표고 이 당초에는 서대문에 나오려고 했으나 이 지역이 이제 전략공천 지역으로 정해지면서 지금 윤영찬 의원의 이제 현역 의원이잖아요. 이 지역구로 지금 방향을 선회하고 이 상황이 벌어지는 건데 비슷한 일들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지금 이 상황을. 뭐 친문 의원들도 예. 도전장 받아야죠. 근데 예. 도전장을 던지는 방식이 너무 거친 것 같습니다. 지금. 거칠다. 네, 도전장을 거의 던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된다고 보고 있는 거고 그리고 오늘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께서 만나시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윤영찬 의원이 어떤 분입니까? 문재인 정부의 초대 홍보 수석인 사람입니다. 그렇죠. 근데 윤영찬 의원에 대해서 공격하는 걸 들어보면 민주당스럽지 않다.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께서 첫 홍보 수석으로 뽑은 분을 민주당스럽지 않다는 공격은 이건 민주당의 외연 확장에 있어서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친문 의원들도 공격에 도전을 받아야 되고 하는 건 맞지만 예. 이런 식의 좀 뭔가 민주당스럽지 않다거나 이런 식으로 정체성을 흔드는 발언에 대해서는 좀 지양해야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이런 분들이 하는 공통적인 발언이 있습니다. 어느 지역이나 이런 그 친문 의원을 공격하면서 이재명을 지키겠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시는데 예. 저는 왜 우리 당에 지금 가장 힘이 세신 분이 이재명 대표인데 힘이 더 약한 분들이 이재명 대표를 지킨다고 말씀하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사실상 이재명 대표에게 지켜달라고 호소하는 거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정치가 민주당의 외연 확장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도 좋지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좀 전 단 이런 좀 이 갈등의 메시지가 커질 때는 이재명 대표께서 조금 더 이거에 대한 통합의 메시지를 조금 강하게 던져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친문과 친명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가운데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집안 싸움 그만하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아니, 제가 친명은 아니니까. 제가 여기서 친명이라고 한다고 그걸 뭐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누가 만들었냐에 대한 책임론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소위 조국 사건, 부동산 문제들이 불거진 이후에 총선이 치러졌죠. 어떻게 했습니까, 결과가? 민주당이 유례없는 압승을 했어요.
그 뒤에 벌어진 일들이 또 많다 이거죠. 문재인 대통령이 문제다. 뭐 서울지검장을 어떻게 그런 사람을 시키냐. 이렇게 나오면 참 못난 집안 사람이니까 좀 그만하자. 저는 그만하자 제발. 자, 임종석 전 비서실장 일찌감치 중구 성동갑 출마를 선언했는데 지금 뭐 당 내는 물론 당 밖에서도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운동권 세대로 경제를 바친 주범이다. 민주당 내 일각에선 또 왜 여기로 나오냐 이런 비판을 하는 건데 왜 임 전 실장이 이렇게 유독 공격을 당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단지 임종석 전 실장 한 명의 어떤 뭐 예. 국회의원 당선 여부 이건 아닐 겁니다. 그렇죠. 예. 결국 이렇게 이제 압박을 가하는 원인은 결국 임종석 전 실장이 이제 친문계나 친노계라든지 거기에 이제 중심 세력으로 클 수가 있다. 구심점이 될 수 중심으로. 있다. 그렇죠. 예. 바로 이제 이렇게 될 수 있는 인물이 이제 김경수 전 이제 경남지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기는 아직 복권이 안 돼서 지금 해외 유학을 가 있잖아요. 예, 출마가 불가능하죠 그렇죠. 지금. 현실적으로 이제 국회의원 출마가 가능한 사람은 이제 임종석 전 실장인데, 예. 전 실장이 만약에 국회에 진입할 경우에 윤건영, 고민정, 뭐 윤영찬 등등 이분들이 다 다시 복귀한다 그러면 이 친문계의 어떤 중심 세력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면 예전에 비주류, 그다음에 비명 이런 단순히 이게 아니라 어떤 면에서 보면 이 임종석 전 실장을 중심으로 세력이 결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뭐 친임 세력이 등장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예. 그걸 이재명 대표 측에서는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들 지금 방어도 힘든 상황에서 만약에 어떤 그 강력한 대안 세력이 당내에 생긴다 그러면 예전에 이낙연 전 대표 있을 때보다 훨씬 더 결속력이 강할 것이고 예. 그리고 또 한 명의 어떤 대선 주자로서의 어떤 임종석 전 실장을 바라보는 측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예 싹수부터 잘라야 된다. 라고 해서 예. 이제 애초에 문제를 없애야 된다. 라고 해서 임종석 전 실장을 지금 어디 가라 그다음에 거기를 지금 현재 전략공천 지역으로 지정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는 결국은 당 지도부가 누구를 뭐 꼽겠다는 이야기인데 임종석 전 실장을 꼽을 생각은 저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반론 있으십니까? 일단 뭐 차기 대선 주자고 경쟁 예. 후보이기 때문에 이제 친명 그룹에서 그런 목소리가 강하게 나오는 거 아니냐 이런 진단이 있죠. 네. 그런데 이 부분이 전략공천 지역으로 된 건 민주당에서 현역 의원 홍익표 의원이 3선을 했기 때문에 예. 자동 분류가 되는 측면이 있던 서초에 거고요. 또 나가겠다고 하셨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본인의 경쟁력으로 후보로 그 지역에서 나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 가능성이 0이 된 건 아니거든요. 예. 네. 그리고 이런 당 내부에 어떤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는 본인의 어떤 정당 그 정치적으로 돌파할 수 있는 저력이 임종석 전 실장한테는 있는 것이고요. 뭐 남이 나와라 마라 뭐 등기를 팠냐 마냐 이렇게 왈가왈부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은 본인의 길을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눈길을 끈 인물이 있습니다. 유동규 전 본부장이 이번 총선에서 이재명 지역구에 출마하겠다. 이 대표와 붙어서 이기겠다고 했습니다. 먼저 입장부터 들어보시죠. 이재명이 만약에 안 된다면 저도 안 되는 거고 이재명이 된다면 저도 되는 겁니다. 이재명하고 저하고 똑같은 범죄를 지었는데 범죄자 이재명이 출마를 할 수 있다면 저도 출마를 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자신 있게 저도 출마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개항에 출마를 하려고 합니다. 자, 인천 계양을 지금 이재명 대표의 지역구고 이 대표도 이곳에 나가겠다고 일단 이야기를 기자들과의 티타임에서 했고 원희룡 전 장관도 뭐 출사표를 던졌기 때문에 공천을 받는다면 명령 대전이 펼쳐지는 건데 갑자기 유동규 이분이 등장을 한 거예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변수가 될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됩니다. 예. 일단 국민의힘 공천을 받겠다는 게 아니고 유동규 전 본부장은 제3지대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다면은 이낙연 신당이나 이준석 신당을 이야기를 할 텐데 그렇죠. 아무래도 아무래도 국민의힘에서는 뭐 원희룡 장관이 나가 있으니까는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출마를 하면은 이재명 대표 표를 좀 잠식을 할 수는 있어요. 예. 그래서 그리고 특히 그렇게 되면은 완전히 대장동이 저 지역의 핵심이 됩니다. 대장동 1타 강사가 나갔어요. 예. 그리고 대장동에 그 관련 본부장이 나갔으니까 그러면 이게 그 개항 의뢰만 그치지 않고 다른 선거에도 막 영향을 미칠 수는 있어요.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리스크가 생기기 때문에. 네. 그런데 과연 이게 명분이 있는 것인가? 예. 이 유동규 본부장도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실망을 해서 여러 가지 진술을 하고 했지만은 본인도 지금 피고인이에요. 재판 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같은 대장동 재판 받고 있고 처음에는 이 뭐 진실을 처음부터 털어낸 건 아니죠. 나중에 이재명 대표와 관계가 틀어지면서 어쨌든 지금은
이재명 저격수 비슷하게 하는데 과연 이 상황에서 본인도 피고인 같은 입장에서 대장동 사건으로 같이 재판을 받는 입장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런 위치에서 출마를 하는 게 타당한가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서 또다시 유동규 본부장이 이 출마를 한다는 건 명분은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그런데 다만 실제로 선거에 투입이 되면은 이재명 대표에게는 악재가 될 수가 있죠. 악재가 될 수는 있지만은 누구한테 유리할지는 현재로선 예단하기가 어렵다 이런 설명이고 또 이재명 대표에게는 난제도 하나 놓였습니다. 비례대표 선출 방식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건데 2022년 대선 후보 당시 이재명 대표는 어떤 입장이었는지 과거 모습부터 함께 보시죠. 비례대표제를 도입했으면 상대가 반칙을 하더라도 우리는 정도를 갔어야 됩니다. 그게 국민이 원하는 바였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갔던 길입니다. 상대가 반칙하니까 나도 반칙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으로 우리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았고 실망감 드렸지 않습니까? 네, 들으신 것처럼 이 대표는 당시 이제 비례위성정당을 반대하고 연동형 비례제를 약속을 당시에는 했었습니다. 현재 당내 의견은 현행 준연동형 유지냐 아니면 병립형 회귀냐 이렇게 갈리는 건데 일단 민주당은 이 대표에게 결정권을 위임을 했기 때문에 이 대표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이냐 여기에 관심이 쏠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일단 전당원 투표로 가지 않은 것은 매우 잘한 결정이라고 예.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전당원 투표로 갔을 경우 아마 또 당원에게 이런 위험 부담을 넘긴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이건 리더십으로 풀어야 되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근데 단 지금 어떤 선택을 해도 무조건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판은 받을 수밖에 없다. 예, 병립형 회귀를 하면은 약속을 어겼다라는 비판. 그렇죠. 연동형으로 갔을 경우 또 위성정당, 뭐 비례연합정당이라고 하지만 국민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결국 위성정당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또 꼼수를 부렸다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어떤 쪽으로 가도 우리가 비판을 받기 때문에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당내 의원들이 거의 반반으로 의견이 갈려 있어요. 아마도 이재명 대표가 여기서 다 그냥 딱 결정할 수는 없고 의견을 갖고 오신 다음에 의원총회를 한 번 더 할 거라고 봅니다. 거기서 좀 더 의견 수렴을 할 거라고 보는데요.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이미 계속 이 문제가 민주당에서 이 발목을 잡아왔던 것이 최초에 이 선거법을 만들 때 그 당시 제1야당이었던 국민의힘의 전신정당을 제외한 채 통과시켰기 때문에 이 문제가 계속 따라오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를 언젠가 한 번은 털어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게 지금이 될지 아니면 이번 총선 이후가 될지를 결정하는 문제지 뭔가 지금 어떤 제도를 더 좋은 걸 선택하는 이런 문제는 아니고 우리가 과거에 했던 어떻게 보면 실수입니다. 실수와 잘못을 어느 시기에 털어낼 것까를 이번에 이재명 대표의 결단을 통해서 결정하게 될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말씀해 주세요. 조금 전에 이재명 대표 언급을 받는데 글쎄요, 저게 이재명 대표인가라고 의심할 정도로 참 지금의 말과 그때의 말이 너무나 다르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폼나게 졌습니다. 폼나게 지고 난 다음에 결국 대선에서 대통령이 됐지 않습니까? 자, 종로에서 이 보궐선거에 당선이 돼서 측근들은 종로에 나가면 또 당선됩니다라고 했지만 당시에 노무현 전 대통령 아니다. 나는 이 지역 감정 타파를 위해서 부산으로 가겠다라고 해서 부산으로 가서 폼나게 졌습니다. 근데 그 뒤에 뭐죠? 결국은 그 폼나게 진 게 나중에 다 그 본인에게 성과가 돼서 광주 경선부터 시작해서 압승을 거둬 나갔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해놔놓고 근데 한 2년 지난 다음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폼나게 지면 뭐 하냐고 그랬어요? 저는 그래서 이재명 대표의 본심이 뭔지를 좀 알고 싶습니다. 도대체 본인이 생각하는 기본이 뭔지, 폼나게 지는 것인지 폼나게 안 지는 것인지 그게 헷갈리다 보니까 지금 결정을 못하고 지금 우왕좌왕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 하나 결정 때문에 지금 선거에 뛰고 있는 그 수백 명의 이 후보자들이 어디로 갈지를 지금 모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계속 저렇게 침묵을 지키고 계실 건가요? 하루빨리라도 빨리 결정을 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총선에 나가기를 지금 준비하는 사람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건 맞는데 이게 지금 연동형 비례제를 유지를 할 경우 양쪽 다 사실은 위성정당을 만들지 않아야 의미가 있는 건데 뭐 여러 보도를 통해 알려진 것처럼 국민의힘도 준비 중인 거잖아요, 위성정당을. 국민의힘은 이 위성정당 만들겠다고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딜레마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민주당으로서 상당히 딜레마인 게 준연동형제를 정의당과 이렇게 협의해가지고 진행시킬 때 내세웠던 여러 정치적인 명분들이 있는 겁니다. 한국 사회 민주주의에 있어서 다당제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이 있고 정의당의 협조를 그렇게 받은 부분이 있는데 위성정당으로서 퇴색시켰다는 비판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전제에
상태에서 그렇다면 이번 총선 민주당이 대선 공약 등으로도 내세웠던 것처럼 그러면 준연동형 그대로 유지할 것인지 상당히 어려운 거죠. 위성정당 만들지 않으면 국민의힘과 어떻게 승패를 겨룰지 상당히 마이너스가 되는 건 사실입니다. 이 선거라는 건 현실이고 명분도 가져가야 되겠지만 어떤 부분을 더 우위에 놓고 선택할지, 그리고 당내 고문인들이라고 할 수 있는 정세균 전 총리 그리고 김부겸 전 총리도 상당히 이 과거로 회귀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한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이게 결국에는 또 당내 분란을 가져올 수도 있는 겁니다. 현실적으로 그렇다면 준연동형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아갈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냐. 왜냐하면 권역별로 한다라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어느 정도나 이 부분에 대해서 입법에 좀 적극적일지도 미지수거든요. 시간은 너무 없고요. 그래서 저는 준연동형이 유지되는 큰 틀을 가져가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시간은 너무 없고요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사실 저뿐만이 아니라 궁금한 부분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여태까지 뭘 한 걸까요? 여야 모두 이건 마찬가지 아닙니까? 각자 주판화를 퉁긴 거죠. 주판화를 퉁겼는데 이게 선거법으로는 선거구든 선거제든 1년 전에 다 확정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그런데 지금 1년은커녕 지금 이제 그 60며칠 남았는데 이 상황까지 온 거는 서로가 어떤 것을 유리할까 이것을 다 이 계산 방식이 달랐기 때문인데 특히 이것은 다수당, 여당의 책임도 크죠. 여당의 책임도 크지만 어쨌든 선거법 협상은 다수당이 이끌어가야 됩니다. 국회 표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특히 그 민감한 문제, 선거구제 문제가 있어요. 선거구제 문제는 각 지역에 서로 천연 이해가 갈리기 때문에 그거는 결정이 안 된 상태로 갈 때가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까지 비례대표 문제를 놓고 하는 것은 저는 그 단순히 어떤 멋지게 지면 무슨 소용 이것뿐이 아니고 저는 하나가 더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비례대표제를 병립형으로 해야지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많은 재량권을 발휘를 할 수가 있어요. 비례대표에서. 만약에 지금처럼 위성정당을 만들면은 자기 본인 사람들을 많이 침을 수가 없어요. 새로운 당 대표가 생깁니다. 새로운 당이 생기고. 영향력은 행사할 수 있지만 본인이 일방적으로 못 하거든요. 그런데 병립형으로 하면은 본인이 당 대표니까 비례대표를 상당히 활용을 해서 계속 지금 친문 쪽에 배척을 하는 이유도 이 주로 교체거든요. 민주당 쪽에 주로 교체를 시도하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그렇다면은 병립형으로 해야지 본인과 가까운 친명을 비례대표로 많이 또 내세울 수 있는, 그리고 또 그것이 또 선거 결과에도 유리한 이거 계산을 하고 있는데 워낙 명분이 약하니까 지금까지 끌고 오다가 오늘까지 온 거죠. 뭐 어떻게 결정할지는 아직 지켜봐야 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네, 이런 가운데 이낙연 전 대표가 이끄는 새로운 미래와 민주당 탈당파가 중심이 된 미래대연합이 진통 끝에 창당대회를 갖습니다. 이게 순탄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제 뭐 취소한다는 이야기가 있다가 곧바로 또 다시 한다라는 이야기 있는 걸 보면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아직 맞지 않는 이야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일단 뭐 급하게 창당은 하지만 앞으로 가는 길이 그렇게 순탄하지 않을 것 같다. 특히 이제 핵심 쟁점은 이낙연 전 대표의 거취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겁니다. 자, 이낙연 전 대표가 만약에 할 경우에 그럼 지역구를 출마할 것이냐, 이 부분, 그다음에 앞으로 대선 도전을 어떻게 할 것이냐의 문제. 이 문제가 일단 전제 조건으로 해결이 돼야 되는데 이게 지금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공천에 있어서도 왜냐하면 이제 현실적인 문제, 디테일의 문제 들어가거든요. 그럼 공천 지분을 과연 그럼 누가 행사할 것이고 또 이걸 어떤 부위로 나눌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이견들 이게 충분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당명도 일단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당명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미래당으로 이제 했는데 원래는 개혁미래당이라고 해서 근데 이게 줄임말이 개미당이잖아요. 그러면 뭐 개딸 뭐 등등 해서 비슷하다. 근데 새로운 미래는 지금 이제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주도한 이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도권을 그쪽으로 이제 넘어가는 듯한 의미인데 등등 그러한 어떤 갈등, 그다음에 이제 이준석 전 대표를 어떻게 볼 것인지 이런 문제를 놓고도 내부적으로 조금 이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제 실질적인 창당을 오늘 억지로 일단 하긴 했지만 앞으로의 길은 그렇게 또 순탄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창당 이제 뭐 창당 대회가 진행을 이미 한 거고 2시부터 그렇게 되면은 이준석 전 대표와의 연대 또는 앞으로 어떻게 결합을 할지가 또 관심인 거잖아요. 어떻게 예상하세요? 뭐 사실 이렇게 중텐트 두 개로 나뉘면서 중텐트는 어려워졌다는 평가가 많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원칙과 상식이 주도했던 미래대연합도 이렇게 진보 쪽 하나, 보수 쪽 하나 중텐트로 나뉠 경우에는 합쳐지기가 힘들다는 거를 그분들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그분들도 처음에는 어떻게든 이준석 신당과의 중간 다리 역할,
그래서 플랫폼 정당 역할을 하겠다라고 최초에 말을 했었는데 그 그림이 본인들이 그린 대로 못 간 것이죠. 왜냐하면 예. 이준석 대표의 개혁신당이 뭔가 독자적으로 좀 진도를 많이 뺐기 때문에 그리고 뭔가 이전에 이 진보 진영과의 통합에 있어서 계속 부정적 발언을 중간중간 했기 때문에 그게 안 된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 원칙과 상식이 주축이 된 미래대연합이 좀 주도했던 그런 그림들이 다 흐트러지자 이게 중태태를 꾸릴 때도 지금 아마도 진통이 많았던 것 같고요. 이렇게 꾸려지는 순간 아무래도 합쳐지긴 힘들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이 반윤, 반명 이걸로 너무 색깔이 강해졌거든요. 정책적으로는 합치가 어려졌기 때문에 이 빅텐트에 대한 회의론은 점점 커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이 김포시 서울 편입 내용을 다루기 전에 잠깐 조금 전 들어온 속보부터 좀 전해드릴게요. 이 김경률 비대위원이 불출마 선언을 본인의 SNS에 밝혔습니다. 김경률 비대위원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체제 하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소신 발언을 하고 이와 맞물려서 사천 논란이 일었었는데 이제 당초 마포갑에 출마를 해서 마포을인가? 네. 마포을에 출마를 해서 정청래 의원과 맞붙겠다 이런 상황이었는데 오늘 이제 점심때쯤에 불출마를 선언했는데 의미가 상당해 보여요. 네, 일단 불출마를 선언했고 비대위원으로서 활동을 계속하겠다라는 이야기를 밝혔습니다. 사실 김경률 이 비대위원의 출마 문제는 윤한 갈등의 가장 중심에 서 있었던 문제죠.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본인이 인터뷰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사과 또 이제 마리 앙뚜아네트라는 이야기를 했다라고 해서 사실 그게 윤한 갈등의 촉발점이 된 거거든요. 그리고 또 사천 논란이 있었습니다. 뭐 공천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사천이란 논란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제 특히 이제 이 대통령실에서 김경률 비대위원에 대한 어떤 이 처리라고 그럴까요? 뭔가 이제 어떤 양보 이런 것들을 그동안 좀 요청을 해왔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물밑에서 계속 의견을 전달해왔다는 그렇죠. 비대위원 얘기가 사퇴 뭐 이런 것들을 요청을 했는데 결국 비대위원 사퇴가 아니라 본인이 이제 불출마를 결정한 것 같아요. 그럼 뭐냐면 비대위원으로서 어떤 당을 이끌어 가겠지만 그러나 지금 대통령이 7일 날 지금 대담이 이제 방송되지 않습니까? 그 전에 뭔가 당에서도 뭔가 성의 표시는 해야 된다라는 측면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아마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마 당에서 진짜 모든 힘을 모아줘도 사실은 이제 희기가 굉장히 참 버거운 지역인데 보수 일각에서도 김경률 비대위원을 공격하는 분들이 꽤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 본인이 나갔을 경우에 계속 한동훈 위원장의 입지나 이 활동이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아마 제가 볼 때는 김경률 비대위원이 이제 그동안 어떤 스피커의 역할을 해왔지만 실제로 선거전에 들어가서 활동하기는 아마 이게 좀 어려웠지 않는가 그런 판단도 있을 겁니다. 특히 아마 제가 알기로는 또 이 가정의 부인이나 이런 분들이 또 굉장히 좀 진보적인 색깔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가정에서도 반대도 좀 있었던 것 같고요. 그동안에 또 인생 흐름이 또 그려왔었고요. 그렇죠. 본인이 지금 또 지금 현재 인천 계양에 살고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또 마포로 옮긴다는 것도 그렇고 등등 여러 가지 어떤 포함돼서 한 건데 저는 이게 가진 의미가 꽤 있다고 봅니다. 왜냐 일단 형식적으로 보면 한동훈 위원장이 한 발 물러선 느낌이잖아요. 자, 이 공천에서 본인이 처음에 사천 논란을 일으킨 것을 한 발 물러선 느낌인데 그러면 한동훈 위원장이 여기서 그냥 이 본인이 어떤 면에서 제일 아꼈던 김경률 비대위원의 불출마를 그러면 했을 경우에 그 다음에 본인은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즉 대통령실에서 앞으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천의 어떤 뭐 용천이라고 할까요? 대통령실에서 이 사람은 측근들 공천해 줘야 된다 이런 사람에 대해서 좀 더 엄격하게 저는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냥 본인 측근도 지금 공천 뭐 하지 않고 불출마하는데 그렇다면 이 공천은 정말 이제 엄중하게 하고 이 한동훈 위원장 중심으로 공천하겠다. 이런 의미들을 더 강력하게 어떤 시사하는 건 아닌가. 저는 그런 해석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소위 말해서 주도권, 뭐 그립감이라고도 묘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를 둘러싼 갈등,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있었고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이 결정이 나왔다 뭐 이런 설명인데요. 근데 그렇게 보기에는 지금 알려진 거는 용산에서 요구한 건 불출마가 아니고 비대위원 사퇴였거든요. 그렇죠. 그 비대위원 사퇴를 계속 요구한다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러니까 지도부입니다. 지도부 비대위원은 지도부 사퇴를 요구한다는 게 있었고 총선 불출마를 요구한다는 건 없었는데 이렇게 됐다는 것은 결국 이 총선에 출마를 하면은 비대위원은 어떻게 보면 심판이기 때문에 그걸 내려놓을 거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고 불출마 선언을 했다는 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전략적인 측면에서 진짜 총선 그림 그리는 데서 좀 바뀐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비대위원으로 남아서 계속 이렇게 좀 사령탑 역할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다 이런 생각을 했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불과 며칠 최근에 그 가령 예를 들어서 노무현 재단의 그 건축비, 그 기념관 건축비 과다 계산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잖아요.
그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저분은 저렇게 하라고 모시고 보내다 이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단순히 거기서 뭐 유치하는 건 아니지만은 어쨌든 전략 전체적인 총선을 지휘하는 부에 가 있고 예. 현장 출마는 하지 않는 걸로 네. 그렇게 좀 전개가 된 것 아닌가 싶은데 한 가지 가능성은 남아 있는 것이 비례대표가 있습니다. 비례대표가 예. 처음에 그 정가에서 이야기 들리는 걸로는 김경률 그때 회계사 시절에 뭐 비례대표 이야기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비대위원 하다가 나중에 비례대표 할지도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뭐 좀 전체적인 전략 변경은 있는 것 같습니다. 22대 총선에는 출마하지 않는다고 밝혔기 그러면 때문에 비례대표는 비례대표 가능성이 가능성은 낮아지네요. 조금 낮아 보이긴 하는데 이게 지금 한동훈 위원장과 이 대통령실 간에 앞서 묘한 기류와도 연결되는 부분인 것 같고 이런 상황에서 수요일인 오는 7일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동시에 또 출격을 합니다. 각각 TV 대담과 관훈 토론회를 갖는 건데 먼저 한 위원장의 입장부터 듣고 오겠습니다. TV 대담으로 좀 충분하다고 보시면 죄송합니다. 그건 제가 평가하고 판단할 문제가 아닐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을 잘 감안하셨을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께서 10년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한 유감 표명을 좀 해야 한다 이런 의견이 나오는데 이 여사님은 동의하실까요? 저는 충분히 제 입장을 선명하게 밝혔다고 생각합니다. 10년 기자회견 계획은 있으시죠? 지금 저는 매일 기자회견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히려 한데 모아서 추상적인 얘기하면서 말자리를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걸로 평가받겠습니다. 자, 이날 한동훈 위원장은 관훈 토론회에서 일단 언론인들로 구성된 패널들과 토론을 하고 이 같은 날 윤 대통령은 방송 대담에 출연을 하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짜예요.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상당히 대비가 될 거라고 예. 생각합니다. 제가 아마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촬영을 하고 그 녹화 방송을 7일에 수요일 날 튼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이에 녹화 방송을 합니까? 그러니까 예. 녹화를 해서 오늘 녹화를 하고 예. 7일 날 송출을 하는 그런 일정으로 알고 있는데요. 네네. 그렇다면 이 부분은 어쨌든 대통령의 즉각적인 메시지가 국민에게 직접적으로 가닿는 건 아닌 겁니다. 뭔가 가공과 편집이 불가피하게 선행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나 좀 해명에 있어서 국민들이 고개를 끄덕거려질지 좀 의문이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관훈 토론회 형식상 어쨌든 여러 질문에 대해서 본인의 의사를 그리고 생각을 그리고 총선에 임하는 태도와 의지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안 그래도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예. 대통령이 묘한 갈등이다. 갈등이 봉합 국면에 드러났지만 언제 또 수면 위에 오를지 모른다라고 하지만 같은 날 또 이런 기자 간담회와 기자 회견 형식으로 하기 때문에 명확하게 대비되는 장면이 연출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은 대담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의혹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데 이거는 사실 어떤 이야기들이 나올까요? 전망되는 게 있습니까? 지금 뭐 나오는 이야기들은 이제 저 사관이 아니냐 계속 그 이야기를 맞아요. 하는데 결국은 다 연결되는 거예요. 뭐 유감 표명을 하고 그 또 재발 방지를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뭐 제2부속실 설치나 아니면은 저 특별감찰관제를 추천해달라고 국회에 강력히 요구를 하는 이것은 유감 표명의 일환인데 그것이 결국 뭐 어떤 낮은 수준의 사과가 되는 거예요. 예. 그걸 또 이 직접적으로 뭐 사과를 잘못했습니다 안 했다고 또 꼬리를 물지는 모르겠지만은 예. 일단 그 윤석열 대통령 입장에서는 상황 설명을 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할 거라는 이야기가 들려요. 예. 특히 그때 이 답례품으로 이제 가방을 건넸고 그리고 한 1년 2개월 동안 하지 않은 것이 그것을 공개하지 않은 것이 그때 이 최재형 목사가 건네면서 이거 한번 해외 순방 갔을 때나 아니면은 공개 행사에서 꼭 한번 메고 나와 주십시오 했다는 이야기가 또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렇다면은 그것은 함정을 파서 함정을 그 덫을 설치한 것을 들고 나올 때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렇게 되면은 상당히 이게 어떤 그 함정 쪽에 더 무게가 실리는 그런 설명을 하고 보완 대책을 마련하는 그 정도 수준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럼 결국은 국민들이 얼마나 납득을 할 수 있느냐, 이해를 할 수 있느냐 그 수준이 중요할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충족시키지 못할 거라고 당연히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못할 것이다. 아마 최소한의 유감 표명을 할 거고요. 저는 김건희 여사라는 단어조차 안 나올 거라고 보고요. 아마 둘러싼 뭐 갈등 뭐 이런 거를 둘러싸이 그거에 대해서 뭐 유감을 표명한다 그 정도 나오지 않고 왜냐면 최소한으로 하고 아마 국민 눈치를 또 볼 겁니다. 국민 여론이 어떻게 되는지. 왜냐면 저는 지금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과 함께 합을 맞춰서 지금 시간을 끈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면 아까 그 김경률 비대위원 불출마를 선언한 김경률 비대위원이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 뭔가 한동훈은 좀 다르구나 차별화를 하는구나 하는 이미지를 딱 가진 이후에 그럼 대통령실에서 뭔가 할 것 같다. 이 방송 대담이 결정되기까지도 상당히 오랜 기간 걸리지 않았습니까? 이때까지 뭔가 한동훈
한동훈 위원장은 입을 꼭 닫고 뭔가 김건희 리스크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을 끈 다음에 최소한의 유감 표명 이후에 또 아마 국민 여론 추이를 볼 겁니다. 하지만 이미 한동훈 위원장은 차별화에 성공했고 지지율도 꽤 끌어올렸고 이번 방송 대담을 통해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에는 영향을 안 줄 거라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동시에 기자회견 같이 하지 않습니까? 그 간훈 토론회를. 그런 것들을 이용한 좀 전략적인 같은 날 하는 것도 저희가 보기에는 너무 전략적이다. 아마 대통령의 그런 최소한의 유감 표명을 좀 희석시키기 위한 그 동시에 진행하는 걸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뭐 오늘 일단 녹화를 진행할 걸로 보이는데 지금 뭐 단언까지 했거든요.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근데 이제 녹화를 7일 날 하는 거는 원래 대통령실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연휴 기간 중에 하는 걸로 그렇게 이제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KBS 측에서 연휴 때는 이제 시청률이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를 7일 날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사를 밝혔고요. 그다음에 관훈클럽 토론회는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이 대통령 이 방송은 오후 그 9시 뉴스 직전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적으로 뭐 큰 차이가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게 일부러 왜냐하면 이거 사실은 하기 위해서는 이 날짜를 서로 바꾸는 게 훨씬 낫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이제 이 설날 연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라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아마 대통령이 이제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포괄적으로 언급을 할 겁니다. 자세하게 예를 들어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걸 받게 됐고 또 이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고 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본인의 어떤 유감과 이런 표명들 이런 이야기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이가 끝난 다음에 연휴가 끝나고 그리고 또 대통령이 한번 기자간담회를 여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직접 기자들의 어떤 질문을 또 받는 그런 또 이게 행사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을 통해서 아마 국민들에게 좀 설명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실제로 어떤 메시지가 나올지 주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한동훈 위원장의 이제 구리 방문 그리고 김포 방문 소식도 짚어볼 텐데 이 두 지역 다 서울 편입론이 나왔던 곳입니다. 한 위원장은 김포에서 이런 말을 했는데 내용 들어보시죠. 서울 편입도 경기 분도도 해당 주민의 뜻을 존중해서 모두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기 김포 시민이 원하시는 대로 김포가 서울이 될 수 있습니다.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목련이 피는 봄이 오면 김포는 서울이 된다. 이게 사실 해석하기 나름일 수는 있는데 당장 뭐 3, 4월쯤에 목련이 피잖아요. 이때 김포가 서울이 된다 이런 의미입니까? 4월 10일이 총선이죠. 그러니까 총선 시점에 목련이 피고 그때쯤이면 서울에 편입이 될 거다 하면은 뭐 야당에서는 오늘도 그런 이야기가 나오죠. 그러면은 총선이 승리를 하면은 하겠다는 이야기냐 이런 이야기인데 그냥 목련이 그냥 놓은 게 아니고 이번에 당원들에게 보내는 그 연합장의 목련꽃을 본인이 직접 골랐다는 이야기예요.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골라서 이제 목련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쨌든 이게 그 서울 편입이 발표되는 게 그냥 발표만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서울 편입이. 가령 그 군이 있지 않습니까? 비행장 때문에 군이가 대구에 편입될 때 3년 걸렸어요. 그렇습니다. 그 법 통과되는데 2년 반 걸렸고 그 준비하는 데 또 반년 걸렸고 그리고 그게 지방 그 주민들 주민 투표나 아니면 지방 의회에서 또 의결을 해야 돼요. 그래서 목련꽃 필 때는 저게 완성되는 게 아니고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 봄에 그러니까 그랜드 플랜을 발표를 하는 거죠. 발표를 하는 거다. 발표를 하겠다. 총선 무렵에 발표를 하겠다. 그 이야기이고 거기에 대해서 아무래도 지금 경기도가 어떻게 보면은 최대 승부처입니다. 국민의힘 입장에서. 최근에 구리도 갖고 수원도 갖고 계속 했잖아요. 지난번 2020년 총선에서 가장 크게 패한 데가 경기도예요. 아마 51대 7로 패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지금 그 수도권 특히 경기도에서 집중을 하는 그 과정에서 나온 게 목련론이죠. 반박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건 전형적인 무책임한 정책 남발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가는 방향이 수도권, 서울을 비대화하는 게 맞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물론 외국에서도 여러 수도권을 정비하고 이런 수도를 크게 하는 그런 정책들이 있었지만 대한민국 상황과는 판이하게 다릅니다. 인구, 교육, 모든 인프라가 서울에 집중돼 있는데 그것을 넓힌다.
맞댄다. 이를테면 김포만 하더라도요. 북한과의 접견 지역입니다. 접견 지역과 관련한 특별법에 의해서 별도 지원을 받고 있어요. 그럼 그걸 철회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이 있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안보 좋습니까? 언제 전쟁이 일어나도 이상할 거 없다라고 북한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서울이 북한과 접경 지역을 맞댄다? 이게 대한민국이 나아갈 방향입니까? 지방자치, 분권 이런 부분을 고민해야죠. 그러면서 또 경기도는 분권을 하겠다고 합니다. 서울은 키우고 경기도는 분할을 하겠다? 이게 무슨 일관성이 있는 정책입니까? 정말 서울 수도권, 인천 다 중요하죠. 120석이 넘으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인이라면요. 이런 고민을 해야 되지 표심에 그냥 이게 부동산 민심을 겨냥한 거 아니겠습니까? 참 나쁜 정치를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지금 무책임한 정책이라고는 하셨지만 일단 국민의힘 비대위는 내일 서울과 경기도 생활권 재편을 위한 이 투기 구성을 의결하고 김포, 구리, 광명, 하남 등 기존에 언급된 지역의 메가서울 편입을 검토할 계획으로 전해집니다. 지금 어떻게 들으셨고 좀 계획이 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자, 우선 이제 이 18대 총선인가요? 그때 이제 뉴타운 공약들이 많았어요. 예. 뭐 기름 뉴타운, 은평 뉴타운 그러면서 사실상 서울 지역을 그때 아마 지금 국민의힘이 40석을 휩쓸었을 겁니다. 그만큼 이제 지역민들의 어떤 개발 어떤 이 욕망이 있거든요. 네. 특히 이제 지금 이제 지역 분권 이야기하셨는데 이제 큰 컨셉의 대결이에요. 결국은 지금 뭐 서울이 김포를 갖다가 뭐 편입한다고 해서 지금 서울과 북한하고 얼마나 가까워지겠습니까? 이게 뭐 사실은 북한의 미사일 사정거리로 따지면 뭐 대전까지 다 뭐 우리 전역이 다 하는데 저는 그거는 별 의미가 없는 문제고요. 네, 네. 문제는 이제 서울의 경쟁력이라는 게 대한민국의 경쟁력과 연결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저 전 세계 큰 도시들은 우리보다 훨씬 큽니다. 메가 지금 전략을 짜고 있어요. 예. 도쿄 같은 경우도 도쿄부로 해서 거기에 주변 도시까지 굉장히 큰 도시예요. 왜냐? 지금 세계가 이제 분권보다는 어떤 집중을 해서 경쟁력을 키우고 그 경쟁력이 전체 어떤 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구도로 가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이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지금 940만 정도예요. 예. 40만 정도가 지금 경기도 쪽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1000만이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어요. 그러면 이게 서울을 어떤 메가시티로 키워서 어떤 글로벌한 도시로 키우기 위해서는 좀 더 확장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김포 같은 경우는 사실 생활권이 거의 지금 뭐 서울권이지 않습니까? 구리, 뭐 남양주 이런 것도 대부분 다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에요. 그걸 굳이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다. 예. 서울을 좀 더 크게 키워서 실제로 그렇다 하더라도 뭐 이제 부산이나 그다음에 대전이나 뭐 이런 광역권도 마찬가지지만 이제는 어떤 자잘하게 어떤 도시를 하는 것보다는 큰 덩치를 몇 개를 뭉쳐서 크게 키우는 게 전 세계적인 어떤 추세가 아닌가. 예. 그게 오히려 경쟁력을 키우는 데는 저는 핵심적으로 필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게 사실 메가시티론이 지난해 11월에 계속해서 나오다가 잠깐 좀 잠잠해졌었거든요. 그렇죠. 다시 지금 국민의힘에서 꺼낸 거예요. 민주당 맞설 전략이 있습니까?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새로운 전략이 아니지 김기현 전 대표 때 예. 한번 던졌었죠. 네. 저희가 묻고 싶은 거는 그 이후에 과연 정부 여당은 이걸 추진하기 위해서 진정성 있는 어떤 행보를 했냐는 겁니다. 이 메가시티 뭐 말씀하신 걸로 메가시티, 메가서울의 필요성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행정구역 개편을 위해서는 절차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은 국회 차원에서는 행정구역 특위를 보통 만듭니다. 행정구역 특위를 만들어서 전국에 있는 이런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한 모든 지역들을 다 놓고 함께 토의해서 그중에 우선순위를 정한 다음에 추진을 하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뭐 마창진 통합이나 이런 것들도 다 국회 행정구역 특위를 통해서 논의를 한 이후에 이루어졌던 것이고 그때도 서울 메가시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때 가장 우선순위로 통합이 얘기 나왔던 거는 뭐 김포, 구리가 아니라 오히려 광명, 뭐 과천 이런 곳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런 지역들은 그 지역 번호를 02로 쓰는 것도 있고 한때는 택시에 할증도 받지 않았던 예. 그 광해 지역, 원해 지역 할증도 받지 않았던 그런 지역이었거든요. 그런 논의들을 다 무시한 채 그냥 갑자기 던지는 식으로 저는 민주당은 정부 여당에 묻고 싶은 게 김기현 대표가 던진 이후에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국회나 아니면 지자체나 어떤 진행을 밟았냐는 겁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나서 갑자기 김포에 가서 구리에 가서 그들이 원하는 달콤한 이야기만 예. 던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게 저희의 비판 지점입니다. 재반박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수도권 승리를 위해서 그냥 뭐 허무맹랑한 공약을 던진 것인가 예. 아니면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그러면 지방이 피폐해야 된다 이 이야기인데 이 문제는 제가 그 지방 언론사에 있었기 때문에 균형 발전 문제는 상당히 오랫동안 취재를 하고 했어요. 예.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김문수 경기도지사 때 그때 대수도론을 제안을 했어요. 그 서울, 인천, 경기를 같이 해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베이징이나 도쿄처럼 해야지 국가 경쟁력이 커진다. 이렇게 했을 때 지방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면 전부 다 수도권 쏠림 현상이 되는데 근데 그때는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뭐냐면은
그냥 수도권만 이게 하나의 블록으로 만드는 게 아니고 부울경 이렇게 묶고 또 호남 쪽에 묶고 그러니까 대권역별로 크게 묶자는 게 지금 전체적인 국토개발 그 구상이에요. 이재명 대표도 대선 때 그 공약을 제시를 했습니다. 전국을 뭐 5개인가 이렇게 권역별로 묶는 그 공약을 제안을 했기 때문에 네. 이게 그냥 수도권만 하나로 크게 뭉치면은 지방이 피폐가 되지만은 동시에 예. 하면 시너지 효과도 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알겠습니다. 뭐 여러 반박에 재반박이 오가는 상황인데 여야 모두 이렇게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고 이 공약의 실현 가능성을 두고선 뭐 서로를 계속 꼬집고 있죠. 이 내용도 들어보시죠. 지금도 할 수 있는데 하지도 않으면서 또 이거 주면 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거 이거 보통 사기꾼이 하는 일 아닙니까? 정치 집단이 하는 일이 아니라 사기 집단이 하는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 그러던데 정책 사기라고. 선력 공약 남발하는 사기 집단이라고 국민의힘 촉발했는데 자기 얘기한 것 같아요. 자, 뭐 당장 임종석 전 실장은 이 한 위원장의 메가시티 구상에 대해 나쁜 구태며 어리석은 발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이 대표는 이런 구상이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은 모순으로 귀결된다 이렇게 비판을 또 했는데 사실 뭐 이 건 말고도 민주당, 국민의힘 할 것 없이 공약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건 좀 지양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던진 거는요.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권역별로 그러니까 지역 균형의 컨셉을 가지고 한다면 찬성할 여지가 있겠지만 이른바 부울경 메가시티 등에 대한 고민을 국민들께 설명드린 적은 최소한 없어 보이고요. 그리고 이 부분과 관련해서도 서울 메가시티 한다고 하면서 그럼 경기도는 분권을 하고 분할을 한다는 게 이게 무슨 어떤 정말 실현 가능성이 뭐가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건 뜨거운 아이스 아메리카노 달라는 것과 진배 없다. 네모난 동그라미다. 형용 모순이다. 이렇게 직격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요. 말씀을 하실 때 자기네 얘기 아닌가요? 그러면서 뭐 시름한 시집가 이런 식의 사실 굉장히 낯선 정치인의 언어를 하는데 본인의 신뢰 자산을 상당히 깎아먹는 언어를 좀 지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사실 특정 부분에 대한 질문이 아니라 여야 모두 준비 없이 이런 공약을 남발하는 현상에 대한 질문을 드렸던 건데 뭐 지양되면 좋겠다 이렇게 가름을 하고 넘어가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내일입니다. 대구에서 자신이 집필한 회고록 북콘서트를 개최하는데 일단 이번 행사 뭐 배경이나 의미가 없지 않아 보여요. 일단 중앙일보에 그동안 연재를 했던 그렇죠. 회고록을 이제 책자로 해서 이제 아마 여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박 전 대통령이 이제 건강 문제 때문에 외부 활동을 하지 않다가 최근에 이제 좀 건강이 상태가 좋아져서 외부 활동을 이제 하면서 이렇게 했지만 이 북콘서트를 연다는 그 의미는 본인의 어떤 그동안 했던 여러 가지 일들 이런 부분에 대한 이제 하나의 공개적인 좀 평가 이런 것들을 좀 공개적으로 받겠다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냥 일반적인 행보보다는 이제 어떤 이 과거에 전 대통령으로서 본인이 했던 부분에 대한 정당한 평가를 좀 받고 싶다라는 의미에서 이제 저는 북콘서트가 상당히 이제 의미가 있는 것이고 이게 무슨 뭐 또 정치를 재개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자신의 어떤 그동안에 했던 부분에 대한 반성과 또 정당한 평가 뭐 이런 것들을 동시에 공식적으로 하기 위해서 저는 북콘서트라는 형식을 통해서 아주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 본인이 이제 한다는 생각이 들고 뭐 이것이 이제 대구 지역에서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정책적인 의미도 있을 겁니다만은 그러나 정책 의미보다는 본인에 대한 어떤 좀 정당한 평가 그거에 대한 어떤 욕구 뭐 이런 것들이 하나로 표현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이렇게 국정농단 사건 이후 위축됐던 이 친박계 정치인들 최경환, 김재원 전 의원 등도 이번에 총선에 좀 도전장을 내는 것 같거든요. 그럼 박 전 대통령이 좀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총선 전에 그 북콘서트를 하기 때문에 그 총선 때문에 하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좀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게 출판사에서 강력히 좀 하자고 요청을 했다고 해요. 왜 그러냐면 책이 지금 출간돼서 그 시중에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요청을 했고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거 책을 많이 팔아서 좀 경제적으로 이렇게 좀 보탬이 되고 싶은 이런 거에 있었던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뭐 총선 전에 열리기는 하지만은 지금 한 500명 정도를 초청을 했는데 이거 다른 것과 달리 초청해서 참석 여부를 확인을 다 했다고 해요. 그런데 초청 대상이 정치인은 없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과 이것과 별개로 만약에 총선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 관여를 한다는 것은 있지도 않을 거고 있을 수도 안 되고
있어도 큰 영향은 없습니다.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최근에 뭐 정치와는 완전 선을 그는 발언을 여러 번 했고 그렇죠. 지난번에 그 2020년 총선 때도 보수가 대통합을 해달라고 옥중 메시지를 냈지만 그 별 영향이 없었어요. 그 실제로 대구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대구에서 유영하 변호사가 2번 경선에 출마를 했어요. 대구시장과 또 보궐선거, 국회의원 예. 보궐선거. 그때는 영상 메시지까지 냈습니다. 지지해달라고. 그런데 결국 유영하 변호사 안 됐어요. 예. 그래서 그 이제 영향도 이제 그다지 과거에 뭐 선거의 여왕 때처럼 그런 건 아니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자꾸 정치에 끌어들이지 않는 게 저는 최상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설을 앞두고 이 특별 사면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죠. 이 김관진 전 국방장관 등이 지금 뭐 언론 보도 등을 통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이 상황들은? 일단 개인에 대한 평가 이전에 예. 그 물론 대통령의 사면은 헌법에 보장된 권한이긴 합니다. 하지만 윤석열 대통령 너무 자주 하시는 것 같다라는 느낌을 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임기 첫 해 바로 되자마자 예. 광복절 특사로 대기업 오너들 위주로 해줬고 그 이후에는 또 23년 초반에 신년 특사로 이명박 전 대통령 그리고 또 이후에 광복절 특사로 그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사면해주지 않았습니까? 이전에 사면이라 함은 정치인들도 가끔 있었죠. 하지만 대기업 오너들도 있었고, 하지만 웬만하면 이 생계형 그 형사범들 위주로 해줬었는데 항상 윤석열 대통령의 예. 사면은 뭔가 이런 정치적 이슈에 좀 집중된 사람이 중심에 있거나 대기업 오너가 중심에 있거나 이걸 비판하고 싶은 부분이 있고요. 또 김관진 전 장관 같은 경우는 그 민주당에서는 이 댓글 조작 사건을 지적할 수밖에 없고 그뿐만 아니라 국방부 장관으로서 저는 지금 뭐 김관진 장관은 뭐 북한에서 무서워했던 장관이다 이런 기사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김관진 국방부 장관 당시에 노크 기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그 국방의 안보가 뚫렸던 시기에 책임자로서 과연 그런 역할을 잘했었는가? 전 그런 의문도 있는데 예. 그런 분들에 대한 이런 좀 정치적 이런 목적이 보여지는 사면을 자꾸 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가? 너무 물론 헌법에 보장된 권한이지만 너무 남발해서는 안 된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사면을 남발한다, 자주 하는 것 같다. 뭐 이게 지금 수치를 직접 비교해주질 않으셔서 개인적 느낌을 횟수로 치면 뭐 그 일반 생계형 사범을 뭐 몇천 명씩 이걸 비교할 수는 없는데 보통 정부에서 가장 많이 한 게 문재인 정부 5회 했었고요. 보통 1년에 한 번 할까 말까입니다. 근데 보통 3, 4회 정도 하고요. 근데 벌써 윤석열 정부는 임기 중반이 안 됐는데 4번째거든요. 엄청 많이 하고 있는 이번에 한다면 뭐 반박 있어요? 아니 근데 이제 지금 이번에도 사실은 대부분 다 또 생계형 사면을 이번에 많이 합니다. 중점적으로 생계형 사면이 보통 이제 이 사면 때마다 하고 그 중에서 몇 명 이제 이 김관진 전 장관 그렇죠. 몇 명이 포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한다라고 이제 돋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비춰지는 것이고 그리고 김관진 장관은 예를 들어서 지금 뭐 한 사건 이야기 하셨는데 그 한 사건으로 모든 장관의 역량을 평가하는 거는 저는 이거는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그 장관 시절에 했던 그거와 그럼 북한에서 유일하게 예를 들어 생각해 보십시오. 유일하게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을 표적 삼아서 훈련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김관진 장관이거든요. 그럼 그만큼 무서워했다는 거 의미 아니겠어요? 그런 의미로 평가를 해야지 한 사건 가지고 그 사람의 모든 역량들을 평가한다는 건 그럼 옳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네, 앞서 성시훈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이 최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지지율이 올랐다는 발언과 관련해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정치권 쟁점은 여기까지 짚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서울 강남의 한 도로에서 차량이 오토바이를 덮쳐 오토바이 운전자가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20대 차량 운전자는 만취 상태였는데 사고를 낸 뒤 100m 넘게 오토바이를 밀고 간 후에야 멈춰섰습니다. 곽승한 기자의 보도입니다. 새벽 시간대 서울 논현동의 한 도로. 오토바이 한 대가 지나가고 뒤이어 흰색 차량이 중앙분리대를 잇따라 들이받으며 빠르게 내달립니다. 불꽃이 튀어오를 정도입니다. 잠시 뒤 현장엔 구급차와 경찰차가 출동했습니다. 어떻게 소방대원들은 쓰러져 있는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심폐소생술을 합니다. 새벽 4시 40분쯤 20대 여성 운전자 A씨가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차랑 오토바이랑 사고 났는데 의식이 없고 출혈이 많다. 오토바이 운전자인 50대 남성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습니다. 이곳 중앙분리대 인근에서 오토바이를 들이받은 뒤에도 차량은 100m가량을 더 가서야 멈춰섰습니다. 100m 정도까지 차 올라오는 걸 봤는데 무슨 속도로 오는 것 같더라고요. 음주 측정 결과 A씨는 면허 취소 기준을 훌쩍 넘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사고를 낸 뒤에도 A씨는 제대로 된 조치를 하지 않은 채 강아지를 품에 안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 쓰러져 있는 사람한테는 가보지도 안 하고 개만 안고 있고.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사고 이후 곧바로 멈춰서지 않은 이유 등 구체적 경위를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곽승환입니다. 보신 것처럼 사고를 낸 운전자가 후속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내용과 함께 한 주간의 이슈들까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허주연 변호사 새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일단 사고 당시 운전자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였다고 해요. 네, 면허 취소 수준이 0.08%니까 아마 그 이상의 만취 수준으로 운전대를 잡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 새벽 4시 반쯤 서울 논현동에서 있었던 사고인데요. 어제 새벽. 네, 그렇죠. 예. 새벽 3일 새벽입니다. 예. 논현동에서 술에 취한 채로 이 수입 차량을 몰다가 마저도 오토바이를 충돌했는데 바로 멈춰서지 않고 지금 굉장히 긴 거리를 끌고 갔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사고가 난 상황이었고 이 오토바이 운전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에는 사망하고 말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경찰이 위험운전 치사 혐의로 여성을 수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물론 더 따져봐야겠지만 온라인상에선 해당 운전자가 사고 이후에 제대로 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런 목격담이 나오긴 했어요. 네, 온라인상에 목격담이 올라온 얘기에 따르면 이 사고를 내고도 이 강아지를 끌어안고 앉아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경찰에 협조를 하지 않고 경찰이 강아지를 분리하려고 했더니 엄마랑 전화 통화를 하겠다라고 협조를 일단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분간 실랑이 한 뒤에 결국에는 수갑을 차고 현장을 떠났다라고는 건데요. 누리꾼들 분노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지금 술 마시고 운전하는 것도 충격적인데 왜 이렇게 이 사고 후에 바로 조치를 하지 않고 강아지를 안고 있었냐 이런 얘기들도 있는데 근데 이제 사고 직후에 좀 경황이 없어서 어쩔 줄 몰라서 앉아있던 상황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자세한 사고 경위 좀 조사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소식 짚겠습니다. 지난달 27일 벌어진 일인데 이 한 남성이 충남 아산에서 전남 목포까지 280km를 택시를 타고 갔습니다. 요금이 35만 원이 나왔는데 도망을 갔고 붙잡혔어요. 네, 쓰고 있던 모자를 특정을 해서 이 사람을 잡게 된 건데요. 모자요? 네, 일단 이 사람이 어떤 이 먹튀, 이른바 먹튀라고 하죠. 네네. 어떤 행위를 했냐. 이 충남 안산 오낭 온천역에서 목포까지 가는 길이 굉장히 장거리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는 길이 280km, 3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이걸 35만 원에 가자라고 해서 택시를 탄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홍어배를 타는 사람인데 가면은 돈을 주는 사람이 나올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기사님과 함께 먼 거리를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대로 달아났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서 기사님은 이 사람을 믿고 1시간 동안 기다리다가 결국 포기하고 다시 이 280km를 3시간 동안 운전해서 올라왔다는 것이고 35만 원뿐만 아니라 산악금 18만 원도 결국 내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아들이 이 온라인에 이거를 올려가지고 알려졌는데요. 근데 이 남성이 이런 행위만 한 게 아니라 목포에 도착한 다음 날 새벽에도 한 식당에 들어가서 무전 취식을 하고 달아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이 사람을 잡았는데 보니까 모자를 쓰고 있었는데 이게 뉴스에 온라인 상으로 많이 보도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 이른바 택시 먹튀 사건에서 쓰고 있었던 모자와 동일한 겁니다. 같은 모자를 쓰고 있었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사람인가 보다라고 해서 결국에는 확인을 하게 됐다는 거고요. 이 남성은 경기 수원에서도 무전 취식을 한 적이 있고 상습적으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봐서 사기죄로 적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택시비를 안 내고 도망가는 범행 사례 사실 조금 과거에 있었어요. 네, 특히 요즘에 정말 많이 발생하고 맞아요. 있습니다. 수법도 굉장히 다양해지고 있는데요. 최근에 떠오르는 사례가 2022년 2월부터 무려 1년간 택시비 55만 원 넘게 택시기사님 36분을 속여서 이렇게 편취를 했던 사례가 있었는데 수법이요. 계좌이체를 해준다고 하고 보내는 사람 이름에 택시비를 적는 겁니다. 예. 그리고 실제로 보내는 돈은 뭐 10원, 20원 아하. 이렇게 보내는 거예요. 그런데 기사님들이 운전 중이고 뭐 밤 늦은 시간이고 하면 이 화면을 제대로 확인할 수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점을 노린 거예요. 그래서 이걸 악용을 해서 계속해서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건데 이 사람이 얼마나 대범하냐면 경찰에 소환된 이후에도 체포 직전까지 같은 범행을 수차례 반복을 했었다고 합니다. 결국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었고요. 작년 9월에는 30대 여성 2명이 택시 타고 30분 거리 가자 해서 타놓고 화장실 급하다 해놓고 간 뒤에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택시기사 결국에 택시비 6천 원 포기하고 왔다고 하는데 지금 소개해드린 사례 말고도 택시비를 이른바 먹튀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맞습니다. 택시기사분들도 힘드시지만 좀 더 꼼꼼히 확인을 하시면 비슷한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 같고 다음은 아시안컵 축구대표팀 소식입니다. 2경기에 걸쳐서 매우 긴 시간 지금
뛰었는데 지금 우리 선수들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선수들 투지가 예. 대단한 게요. 정말 엄청 지옥의 강행군 일정을 소화하고 네. 있는데 또 훈련을 했다고 또 합니다. 훈련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회복 훈련을 한 건데 뭐 네. 본격적인 훈련은 좀 어려운 상태고요. 적당히 몸을 푸는 정도였다고는 하지만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사우디전에서도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이겼죠. 고작 이틀 쉬고 호주전에 또 투입이 돼서 연장전까지 가는 이 경기 끝에 결국엔 또 이겼잖아요. 체력이 바닥날 만해요. 그래서 본격 훈련은 좀 아예 어렵지 않겠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는데 선수들이 직접 자청해서 이렇게 쉬면 근육이 오히려 더 풀리고 좋지 않다라고 하면서 스트레칭도 하고 기초적인 어떤 유산소 운동 정도는 하면서 몸을 풀었다고 하는데요. 지금 12명 정도 선수들 경기에서 많이 뛰지 않은 선수들은 아예 축구화 신고 본격 훈련을 했고요. 손흥민 선수, 황희찬 선수 같은 이 활약이 컸던 선수들은 기본적으로 몸 푸는 훈련하면서 이 준결승전에 또 데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또 이런 가운데 김민재 선수가 경기장 밖에서 보인 행동이 또 화제가 되고 있어요. 정말 인성도 월드 클래스인 김민재 선수입니다. 이번 아시안컵 대회에서는 이 끝나고 나서 팀별로 2명씩 정해서 도핑 테스트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예. 호주전이 끝나고 나서 김민재 선수와 이강인 선수가 우리 도핑 테스트 대상자로 선정이 됐는데 호주 선수들이 먼저 검사를 하고 이강인 선수도 검사를 마치고 검사실을 떠났는데요. 네. 김민재 선수가 그냥 떠나면 안 된다라고 하면서 거기 있던 수건, 물병, 간식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기 시작했다는 저 거예요. 모습이군요. 그렇습니다. 근데 김민재 선수도 정말 거의 매 경기 풀타임 소화할 정도였고 호주전에서도 막판에 주저할 정도로 체력을 많이 소모한 상태였는데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걸 청소하겠다고 나섰다는 거예요. 관계자들이 이 검사실 청소해주는 사람 있다라고 해도 우리 한국 선수들이 여기 와서 이렇게 어지르고 갔다고 하면 무슨 얘기가 나오겠느냐. 이 국제 경기까지 와서 예. 이러면 안 되지 않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열심히 치우는 모습에 관계자들도 다 같이 치우고 깨끗하게 정리를 하고 나왔다고 하고요. 호주전 승리가 더 뿌듯하고 의미 있다라는 반응을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승 후보였던 일본은 어제 이란에 져서 일단 4강에 오르지 못했고 우리가 이제 올라가도 한일전은 성사되지가 않고 4강전 지금 요르단과 리턴 매치를 벌이는데 온 국민이 또 응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허주연 변호사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절기상 입춘인 오늘 초봄처럼 포근하겠습니다. 낮 기온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10도 안팎까지 오르며 3월 초순에 해당하는 기온 보이겠는데요. 오늘 공기도 깨끗해서 바깥 활동하기 좋겠습니다. 다만 늦은 오후부터 전남에 비가 시작되겠고 밤사이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비가 확대되겠습니다. 앞으로 제주 산지에 최대 80mm, 전남 남해안에는 20에서 50mm, 동해안으로는 10에서 4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기온이 떨어지며 비가 눈으로 바뀌어 내리는 곳도 많겠는데요. 강원 산지에 최대 30cm 이상, 동해안으로는 15cm 이상의 많은 양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오늘 바다의 물결은 모든 해상에서 최고 3, 4m로 일겠습니다. 이번 빌은 화요일까지 이어지겠고요. 설 연휴까지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TV조선 뉴스 현장 마칩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